안녕하십니까. 일반기계기사 필기시험 2015년 1회차 제5번째 과목의 기계제작법 및 기계동력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추조의 탕구계 시스템에서 라이저 아주 중요합니다. 라이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라. 자, 그림을 그려서 잠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추조를 하면은 추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우리가 밑에다가 주형틀을 만들죠. 주형틀 내의 형태를 보면은 가장 간단한 형태로 한번 주형틀의 형태를 한번 봅시다. 뭐 요런 목형을 여기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목형을 집어. 그다음에 샘물이 들어갈 수 있는 주입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주입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샘물이 들어갈 수 있는 샘물 주입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샘물을 부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으면은 샘물이 이 안에 들어가 차게 돼 있어요. 여기 라이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이저. 이걸 라이저라. 라이저의 역할이 뭐냐? 샘물이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라이저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어느 위치에 라이저를 둘 것이냐. 그래서 라이저 위치가 설정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샘물이 쫙 들어가요. 들어가서 다 채워지고 나면은 마지막에 라이저 쪽에, 라이저를 좀 크게 그립시다. 라이저 쪽으로 샘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라이저로. 올라오고 나면은 안에 내부에서 샘물이 아직 더 차야 될 부분에 라이저에 샘물이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 새 조직을 새를 꽉 차게 해주면, 샘물이 꽉 차게 하면은 샘물이 들어가서 샘물 보충을 한다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에 샘물을 보충한다. 그 다음에 덜 들어간 조직을 미세하고 치밀하게 만든다. 조직을 미세하고 치밀하게 만든다. 자, 샘물을 보충하고 조직을 미세하고 치밀하게 만든다. 주형 내에 가스 및 기포를 제거하느냐. 가스 및 기포를 제거한다. 이런 말이에요. 가스 및 기포 제거. 기포도 제거할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샘물이 들어가고 나면 이런 기포가 위로 올라와요. 왜 그러냐면 샘물이 차고 나면은 샘물은 안에 내부 중심부터 이제 차 들어가서 이제 응고가 되죠. 응고가 되면서 기포가 발생되는, 이 기포는 위로 가벼우니까 떠가지고 어디로 와요? 라이저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라이저 밖에 속에 있으면은 이 기포는 수축공이라고 해서 쇠 속에서 수축공이 생기면 꽝 때리면 거기에 쑥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수축공 방지를 위한다. 그래서 기포 방지를 한다 또는 수축공 방지를 한다. 그 같은 용어인데 이렇게도 얘기해요. 수축공 방지 또는 기포 제거, 수축공 방지. 또 샘물이 다 차고 나면 덜 찬 부분,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응고가 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좀 이렇게 남아 있으면 여기 있는 샘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꽉 채워버려요. 그래서 조직을 미세하고 치밀하게 하는 거. 샘물을 보충하고 치밀하고 가스 및 기포를 제거하고 수축공을 제거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탕구계에 있는 라이저의 역할입니다. 제일 중요한 역할이죠. 라이저 역할. 따라서 그 내용을 보고 내용을 보면은 수축으로 인한 샘물 부족을 보충하고 가스 기포를 밖으로 배출하고 주형 내에 샘물에 압력을 가해서 조직을 치밀하게 하고 주물의 냉각도에 따른 균열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한다. 틀렸죠? 4번이 틀렸습니다. 3번.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시험 문제라는 것은 한 번 출제했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재료역학도 반드시 보면은 반복 출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일러의 수명 공부 공식 이미 나와 있네요. 이렇게 VTN은 C라는 식이 있습니다. 이 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주로 세라믹 같은 거는 강도와 경도도 높지만 고온의 온도에 잘 견디는 성질을 갖고 있고요. 적합한 절삭 속도를 약 얼마냐. 그럼 이 공식에다 대입해두면 되겠습니다. VTNC에서 N이 0.5라고 했어요. 지수죠. 지수가 크면 클수록 강도와 경도가 높다. 이렇게 보면 돼요. N이 0.5. C값 나와 있고요. 여기서 공구 수명이 40분이다. 그런데
결삭 속도 V는 얼마냐? V 구하면 되겠네요. V는 Tn분의 C 이렇게 나오네요. 속도 V는. 그러면 여기서 T가 T값이 얼마인가 봅시다. 그래서 C는 지금 200이라고 했고 C 200이고 그다음에 N이 나와 있고 CN이 나와 있고요. 공구 수명은 40분이다. T가 공구 수명이 되겠죠. 그러면은 공구 T가 바로 툴 라이프라는 거예요. 이 T가 시간이 T 이꼬르는 툴 라이프의 약자입니다. 공구 수명의 약자예요. 툴 라이프. 따라서 T가 40이고 지수 N이 0.5죠.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기 튕겨서 구하면 금방 답이 나오겠죠. 구해보니까 82번 같은 경우는 31.6이 나오네요. 31.6. 답 1번이 되겠습니다. 강관을 길이 방향으로 이음매 용접하는데 가장 중요해요. 심용접이에요. 심용접. 길이 방향 용접. 심용접 이런 롤러가 있어요. 롤러 사이에다가 이렇게 용접하고자 하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용접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렇게 두께가 이 밑에 있는 철판하고 위에 있는 철판 두 개를 이렇게 놓고 롤러로 이렇게 회전시켜요. 회전시키면 롤러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나오겠죠, 제품이. 그럼 여기 자국이 생겨요. 롤러 자국이 지나간 자리가 쫙 용접이 되는 거예요. 심용접이라고 해요. 심용접. 점용접은 스폿 용접이라고 하죠. 이것도 뭐 시험이 잘 나오니까요. 스폿 웰딩이라고 해요. 점용접은 언제나 자동차 회사나 이런 데 보면은 철판 용접을 점을 찍어서 용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에 있는 건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플러스 건하고 마이너스 건이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건과 마이너스 건 사이에 이 제품이 철판이 들어가죠. 철판이 들어가면 이걸 눌러줘요. 이렇게. 꾹 눌러서 점이 바둑알처럼 점이 생겨서 용접하는 거예요. 저항 용접이라고 해요. 점용접, 심용접, 프로젝션 전부 다 이거 저항 용접. 업셋 맞대기 용접 같은 경우는 눌러서 접합하는 방법이죠. 이것도. 그런데 저항 용접이에요. 저항 용접. 스폿 용접은 이렇게 한쪽은 이렇게 뭐를 해요? 볼록하게 만들고 한쪽은 이렇게 철판을 볼록하게, 한쪽은 그냥 일자 철판이에요. 이 철판을 여기다 갖다 대고요. 갖다 대면 어떻게 되죠? 요렇게 되죠. 요 위를 꽉 눌러줘요. 이렇게.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꽉 눌러줘요. 눌러주면 요 돌출된 부분하고 이렇게 용접이 되는 걸 스폿이라고 해요. 스폿. 점용접보다는 스폿 용접이 점용접보다는 프로젝션 용접, 프로젝션 용접이 강도가 큽니다. 프로젝션 이렇게 하는 걸 프로젝션 용접. 업셋은 이렇게 두 개 맞대기 해가지고 용접하는 거. 이런 용접하고자 하는 물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것과 마이너스 걸 밀착시키면은 여기서 이게 접합이 되고 나면은 한쪽은 열이 발생되면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두 개를 접합을 시킵니다. 꽉 눌러줘요. 그럼 불꽃이 여기서 튀기면 꽉 접합시키는 이런 형태. 이게 바로 뭐다? 맞대기, 업셋 용접이라고. 업셋 맞대기 용접이라고. 네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만약 심 나왔으면 다음에 점용접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특수가공에서 초경합금, 유리 등을 가공하는 방법은 초음파 가공이라고 해서 초음파 가공은 플라스틱 가공이나 유리, 일반적으로 접합이 잘 되지 않는 유리 접합입니다. 스틸은 접합이 고온의 온도에 용해시켜 접합하는데 플라스틱 유리 같은 거는 접합이 잘 안 되죠. 일반 용접기 가지고 하면은. 이런 것을 초음파로 해가지고 용접을 하는 것을 접합. 가공은 랩핑 가공이라는 게, 랩핑 가공은 이런 추철 랩재를 갖다가 철판에다가 이런 판이 있으면 판에다가 랩을 깔아요. 랩재를 깔고 우리가 갈아내고자 하는 이게 제품이면은 제품을 올려놓고 랩에다가 올려가지고 제품을 막 돌려요. 그럼 돌리면 제품 밑면이 깨끗하게 되죠. 랩재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초정밀 가공의 일종인데, 전해 가공이라는 것은
플러스 전극과 마이너스 전극을 서로 부딪혀 가지고 거기에 즉 액체 전의 액을 집어넣고 전의 액 안에다가 플러스 전류와 마이너스 전류가 잘 통하게 만들어서 접합하는 이러한 방법이에요. 액체 혼잉 방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숫돌 입자들을 노즐에다 집어넣고 쏴가지고 노즐에서 숫돌 입자가 튀어나오면서 표면을 물체의 표면을 가공하는 이런 것이 액체 혼잉. 다 설명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나오면은 4개 다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 다음에 요번에 초음파 나왔으니까 전해가고 시험에 나오면은 그때 또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도면과 같은 테이프를 가공할 때 심압대의 편의 거리는 얼마이냐? 이거 공식이 있습니다. 심압대 편의 거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그냥 X라고 합시다. X는 이 전체 길이가 뭐다? 이걸 라지 L이라고 하고요. 라지 L이고, 요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바로 스몰 L이 됩니다. 라지 L과 스몰. 그러면, 이 L분의 라지 D 마이너스 스몰 D에다가, 라지 L. 이게 이런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다 바로 대입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L은 여기 L이죠. 2 곱하기 120이라고 하면 되고요. 단위는 뭐, 다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위 환산 할 필요 없고, 라지 D는 바로 여기 라지 D고요. 여기 스몰 D입니다. 스몰 D. 라지 D가 42 마이너스 30 이렇게 돼요. 라지 L은 200이죠. 곱하기 200. 이렇게 풀면은, 바로 편의 거리가 나옵니다. 심압대 편의 거리를 찾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mm가 나온다는 얘기네요. 이런 것도 다 빨리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쉽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심압대 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작물을 센터와 공작물을 베드 위에 올려놓고 센터하고 바이트하고 일직선으로 맞추죠. 근데 편의시켜야만 이렇게 테이프 가공이 가능합니다. 테이프 가공을 하려면은 심압대를 편의를 줘가지고 테이프 이렇게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께가 다른 여러 장의 강제 박판을 겹쳐서 부채살 모양으로 모은 것이며 물체 사이에 삽입하여 측정하는 기구는 부채살 모양으로 막 이렇게 여러분 이제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갖다 이렇게 접으면은 이게 이렇게 접힙니다. 이런 형태로. 여기 이제 이런 부채살이 쫙 있고 여기 센터가 이렇게 이걸 펼치면은 이렇게 펼치면은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부채살. 이걸 틈새 게이지라고 그래요. 꽂아가지고 그 틈새에 요구하는 설계 기준 치수에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게이지가 바로 틈새 게이지예요. 답은 3번이 돼요. 와이어 게이지는 이런 게이지 내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을 이런 철사가 있으면 철사의 두께를 재기 위해서 그 구멍 속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지름이 얼마인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와이어의 지름을 체크하는 것이 와이어 게이지입니다. 뭐 드릴 게이지, 롤러 게이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 게이지들은 드릴이 이렇게 비틀려 있죠. 그럼 드릴에 그 비틀려 있는 부분에 그 드릴 각도라든가 또 드릴의 뭡니까 틈새라든가 이런 걸 재는 거고요. 롤러는 이제 롤러 자체의 그 뭡니까 편이라든가 아니면 롤러의 길이라든가 이런 걸 잴 수 있는 롤러 편이 주로 재는 거죠. 단조의 기본 작업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조라는 것은 두드려 가지고 넓히거나 늘리기 그다음에 굽히기 구멍 뚫기 이런 게 전부 다 자 단조의 자유단조의 용어에 보면 굽히기 늘리기 그다음에 뭐 굽히기 넓히기 얇게 하는 걸 넓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멍 뚫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멍 뚫기 구멍을 뚫는 거 구멍 뚫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늘리기 업세팅은 넓히기예요. 넓히기 굽히기 밴딩 굽히기 스피닝은 아니죠. 스피닝은 얇게 해서 어떤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스피닝 그릇 같은 거 만들 때 얇은 그릇 이런 걸 만드는 스피닝 하는 거예요. 스피닝 그러니까 스피닝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스피닝 안에 공구가 들어가서 쫙 이렇게 면을 갖다가
회전하면서 이 면을 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습니다. 얇은 그릇 같은 거 아니면 확장된 이런 얇은 물건들 이런 것은 좀 스피닝 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자, 스피닝 가공의 정의는 한 번 더 여러분이 보면은 얇은 판을 회전하는 틀인 금형에 밀어붙여 가면서 성형하는 가공법, 이음매 없는 가공의 일종이다라고 되어 있죠. 방전 가공은 불꽃 가공 방전이죠. 불꽃을 때려 가지고 어떤 물체, 특히 금형도 방전 가공 많이 합니다. 금형 내에 아주 틈새라든가 뭐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물건이 아니라 이 금형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럼 이거 방전을 하지 않으면 금형을 전부 방전 때려 가지고 작은 부분을 방전을 때려서 이렇게 얇게 가공하는 이런 것이 바로 방전 가공이 됩니다. 방전을 하게 되면 경도가 올라가요. 경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경도가 너무 높으면 방전 가공하기 어렵다 그러죠. 가공 전극은 동흑연이 쓰인다. 동이나 흑연. 가공 정도는 전극의 밀도에 따라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가공물과 전극 사이에 발생하는 아크열을 이용한다. 이렇게 지금 쭉 나와 있죠. 그래서 88번은 경도가 높은 재료는 가공이 곤란하다. 이게 틀렸어요. 경도가 높은 재료. 방전 가공은 경도가 높을수록 방전 가공이 가능해요. 경도가 높으면 방전 가공을 하고 경도가 낮은 부분은 굳이 방전 가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경도가 높을 때 주로 하는 가공이 높은 재료는 가공이 가능하다가 곤란이 아니라 가능하다가 되죠. 가공 전극은 동흑연 맞고요. 정밀도에 따라 전극 사이에 아크를 발생해요. 아크 불꽃을 발생시켜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극 사이에서 아크 불꽃을 발생시켜서 가공하는. 방전 가공, 일반 방전 가공이 있고 와이어 전극 가공이라든가 뭐 아니면 전해 가공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정밀 가공이에요. 그다음에 그라인딩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밀 가공입니다. 두께 4mm인 탄소 강판에 지름 1000mm의 펀칭을 할 때 소요되는 동력은 얼마이냐. 소재 전단 저항 245.25 메가파스칼, 프레스 슬라이드의 평균 속도는 5m/min, 프레스의 기계 효율은 65%이다. 우선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기계 효율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기계 효율과 연결시킵니다. 기계 효율은 이렇게 메케니컬 효율이라고 하고요. 기계 효율은 이론 동력분의 실제 동력이에요. 이론 동력이 분모로 내려가고 실제 동력이 분자에가 있습니다. 이론 동력분의 실제 동력이라는 것 이거 알아놓고요. 우선 동력 부분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동력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단 응력에 대한 공식을 알아요. 타우는 A분의 P라고 할까요? F라고 할까요? 좋습니다. P든 F든 다 좋습니다. P는 이 힘이고요. A는 면적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단 응력의 P에 대한 부분을 구해보면 P는 이 응력이 힘이죠. 힘은 타우 A입니다. 타우 A. 타우가 타우 A. P는 타우 A가 된다. 자, 여기서 A라는 부분 잘 생각해야 돼요. 펀칭을 한다는 말을 하죠. 1000mm 펀칭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제품에 펀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 펀칭된 부분, 지금 제가 요 펀칭된 부분이에요. 펀칭을 하게 되면은 요 둘레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둥글게 펀칭을 하는 거지. 면적 단위로 펀칭하는 게 아니라 둘레가 바로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둘레의 두께는 우리가 T라고 하고요. 기본 원둘레를 뭐라 하죠? 2파이R 또는 파이D라 그래요. 그래서 면적 A는 요 빗금친 부분이 여기 면적입니다. 면적 A는 여기 A예요. 파이DT가 돼요. 파이DT. 여기 지름이 D라고 하면은 지름 D는 파이DT. A는 파이DT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우 곱하기 파이DT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타우 A는 파이DT가 된다. 따라서 우리가 작용하는 P가 힘이죠. 힘을 알 수가 있다. 전단 응력의 타우가 얼마인가 봅시다. 여기서 응력이 나와 있죠. 전단 저항 응력이 240
5.25 메가파스칼이에요. 단위 자체를 보니까 쭉 그러니까 메가파스칼이고 메가파스칼이고 킬로와트 동력이네요. 그러면 240, 자, 타우가 얼마다? 240, 5.25 메가파스칼이니까 킬로파스칼로 바꾸면 1 메가파스칼 단위를 1 파스칼은 몇 킬로파스칼? 1000 킬로파스칼. 그럼 1킬로파스칼, 킬로파스칼 단위로 바꾸라는 얘기는 1킬로파스칼이 얼마예요? 1킬로파스칼은 10의 마이너스 3승 메가파스칼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단위는 메가파스칼을 킬로파스칼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10의 3승을 곱해줘야 돼요. 10의 3승을. 그래서 곱하기 타우는 곱하기 10의 메가파스칼 단위네요. 지금 이게 메가파스칼이니까 킬로파스칼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야 킬로파스칼 단위로 빠져나오죠. 곱하기 파에다가 곱하기 지름 D를 메타 단위로 바꿔야죠. 두께 4mm고요. 또 지름이 1000mm라 그랬어요. 메타 단위 1이 되죠. 1. 그러니까 지름이 1000이니까 지름 D 대신에 1000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메타 단위를 바꾸니까. 두께 4mm는 파이 D T니까요. 두께는 1000분의 4가 돼서 0.004가 되네요. 0.004.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10의 마이너스 3승 기준으로 구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답이 나오겠죠. 여기 뭐가 나와요? P가 나옵니다. P 구해보니까 답이 얼마냐 하면은 힘 P는 3082kN이 나오네요. 3082kN 나옵니다. 이거 구하면은 3082kN 나옵니다. 자, 이제 P를 구했으니까 실제 동력을 구해야죠. 이론 동력과 실제 동력.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것은 이론 동력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요. 실제 동력 구해보자는 거예요. 실제 동력. 그러면 여기 이 공식에서 효율이 있으니까 이론 동력 구해보죠. 이론 동력. 따라서 이론 동력.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이론 동력이에요. 이론 동력은 뭐야? 효율분의 기계 효율분의 실제 동력이 되죠. 실제 동력. 자, 실제 동력이니까 효율이 지금 0.65 100분율로 안 하고 그냥 퍼센테이지 안 하고 0.65분의 실제 동력은 PV가 됩니다. PV, FV가 될 수도 있고 PV. P 나왔죠. 3082 kN 단위니까요. 맞췄고 속도 V를 여기서 구합니다. 평균 속도가 5m/min이라고 했으니까 5m/s로 고쳐야 되죠. 5 곱하기 얼마예요? 60세카가 되니까 60분의 1이 되니까요. 60분의 1. 5 곱하기 60분의 1이 되니까 60은 분모로 내려오죠. 그럼 곱하기 60이 되고 곱하기 60분의 1. 5 곱하기 60분의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론 동력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론 동력 구하면 됩니다. 됐죠? 효율은 이론 동력분의 실제 동력인데 이론 동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알루미늄 강의 표면에 침투시켜서 내스케일성, 패크라이징입니다. 패크라이징. 알루미늄은 패크라이징이라고요. 컬러마이징, 크롬을 내스케일성을 향상시키는 크로마이징이래요. 크로마이징이 크로마이징. 그 다음에 칼로마이징은 금속 침투 보면 칼로마이징은 이거 알루미늄이고요. 알루미늄. 그래서 알루미늄 강에 금속을 침투시키는 거 알루미늄 칼로마이징. 답이 칼로마이징이에요.
칼로마이징. 그 다음에 실리코마이징이라는 말이에요. 실리콘을 금속을 침투시키면은, 금속 침투법을 적용하면은, 내스케일을 강하게 해서. 그다음 브로마이징이란 말인데, 그는 브롬을 침투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라다이징은 아연을 침투시키는 것이다. 이런 거. 다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클로마이징, 크롬을 침투. 칼로마이징은 알루미늄. 그 다음에 실리코나이징은 규소를 침투시키는 거. 브로나이징은 브롬을 침투시키는 거. 세라다이징은 아연을 침투시키는 것이다. 다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은 그 내용이 설명이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다 알아두라. 다음 그림과 같은 용수철 질량계의 고유 진동수는 몇 kHz인가. 자, 우리가 이거는 직렬과 병렬을 알아야 됩니다. 용수철의 직렬, 직병렬에 대해서 이 시험 잘 나오죠. 용수철의 직렬과 병렬의 직렬과 병렬에서 뭘 알아야 된다? K라는 K가 K. 우리가 이 질량, 유량 여기서 K 값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K라는 것은 자 스프링 상수를 먼저 구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고유 진동수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이 문제를 풀려면은 스프링 상수를 구한다. 스프링 상수 1. 두 번째는 고유 진동수를 결정한다. 고유 진동수. 스프링 상수를 구해서 고유 진동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용수철의 직렬 및 병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병렬의 고유 진동수가 아니라 스프링 상수. 병렬 스프링 상수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 용수철의 직렬과 병렬의 스프링 상수. 자, 직렬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직렬의 경우는 K분의 1 이꼴은 K1분의 1 플러스 K2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전기장치의 저항과는 반대가 됩니다. 병렬의 경우는 K 이꼴은 K1 플러스 K2 이렇게 돼요. 힘이 병렬일 경우에 두 개를 병렬을 이와 같은 것을 병렬이라고 하고요. 이거하고 이거는 직렬로 연결됐지만 요거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놈과 K1과 K2 사이는 K2는 직렬로 연결되지만 K2와 K2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럼 병렬에서 K값을 우리가 구하려면 K1 플러스 K2는 어때요? K1도 K2가 돼요. K2 플러스 K2니까 값은 EK2가 바로 병렬일 때 EK2예요. 그러면 K1의 K1과 이 병렬의 EK2를 직렬로 연결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직렬식에다 대입하면은 K분의 1 이꼴은 자, 이거는 K1은 그대로 씁시다. K1분의 1 플러스 요거는 어떻게 해요? EK로 나와있죠. K가 이때 EK2니까 EK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풀면은 두 개를 통분해서 EK1, K2분의 EK1, K2가 되죠. 그 다음에 EK2 플러스 K1 이렇게 됩니다. EK2 플러스 K1 이렇게 되죠. 통분해서 풀면은. 따라서 고로 K는 역수치하면 되겠죠. K 고로는 EK2 플러스 K1분의 EK1, K2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놈이 이제 K 값이에요. 여기서 스프링 상수 구했어요. 고유 진동수 구하는 식에다 대입해 넣어야 돼요. 고유 진동수 구하는 식에 대입. 고유 진동수는 FN이라고 하고요. E5분의 WN이 되죠. 오메가 N. E5분의 뭐다? 오메가, 이게 W가 아니고 오메가 N입니다. 오메가 N. E5분의 오메가 N에다 대입하면은 E5분의 오메가 N을 구해야 되니까 E5분의 1에다가 오메가 N은 그럼 뭐냐? 오메가 N은 루터의 N분의 K가 됩니다. K. N분의 K. 여기서 K라는 것은 이제 등가 스프링 K. 등가 스프링이니까 K 이퀴빌런트라고 해서
EQ라고 썼다는 거죠. K 이퀴벌런트. K 이퀴벌런트. 자, 이제 됐죠? 그렇다면 이 파이분의 1을 넣어놓고요. 루트에 질량 M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M이 나와 있을 거예요. M 5kg라고요. 5분의, 자, K 이퀴벌런트가 이거에서 구해야 되겠죠. K1, K2를 이 K 이퀴벌런트로 구하면은 K1과 K2가 다 나와 있으니까 K1이 15고 K2가 8이에요. K1이 얼마다? K1이 15고 K2가 8이니까 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집어넣으면 2 곱하기 K1이 15 곱하기 8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K2가 8이고 플러스 K1이 15. 이거 풀어내면 되죠. 이거 풀었더니만 답이 7.742가 7.742가 나왔고, 여기에 기본 단위는 뉴턴 퍼 메타.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7.742 집어넣으면 됐죠? 요거 풀면은 FON 나오죠. 몇 헤르츠인지 나옵니다. 풀어서 봤더니만 0.198이 나오네요. 0.198 답이 나오네요. 됐습니다. 요거 그대로 풀면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거는 스프링 상수에 대한 부분을 직병렬에 대한 스프링 상수 이론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프링 상수를 고유진동 수에다 대입하는데 고유진동 식을 알아야 됩니다. 고유진동 2파이분의 오메가 n이고 2파이분의 1의 루트의 n분의 k 이퀴벌런트라고 하는데 2파이분의 1의 루트의 질량은 5고요. k 이퀴벌런트 집어넣어 가지고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타격 연습용 투구기가 지상 1.5m, 지상 1.5m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지금 1.5m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되죠. 뭐 이렇게. 여기에 1.5m라고 합니다. 지상 1.5m에서 높이에서 수평으로 공을 발사했더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수평으로. 공이 지면에 떨어져. 공이 떨어진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몇 메타예요? 16m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땅에 떨어진다면은 공의 발사 속도의 크기는 몇 메타 퍼 세컨인가?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두 가지 식을 이용하는데 자유 낙하 운동이라는 부분을 보면은 이런 게 자유 낙하 운동 SY라고 한다면 이 길이입니다. 거리입니다. 거리 SY는 SY0 처음 SY0에다가 플러스 SY0에다가 플러스 V0YT, V0T라고도 하죠. V0YT, Y 방향은 우리가 이거를 X 방향, 이 거리가 Y 방향이죠. Y 방향, 수평 거리. 그 다음에 2분의 1 AT가 됩니다. 2분의 1 AT. 2분의 1 AT. AT인데 2분의 AT 자성이 되겠죠. AT 자성. 요거는 가속도 개념이에요. 가속도. 요거는 속도 개념이에요. 속도에서 이건 등속 개념이에요. 등속이고요. 이거는 거리 개념이에요. 거리입니다. 거리와 속도와 가속도가에 대한 부분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거리 개념이 왜? Y는 제로라는 거죠. Y는 제로. 높이가 일정하다고 했고요. 이것도 Y는 제로예요. V0T도.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없어지면 S 개념과 이거의 개념이 살아나죠. 이 S 개념은 바로 S 개념을 뭘로 살릴 수 있어요? H 개념으로 살릴 수 있어요. 높이 H라는 거죠. 떨어진 높이, 이 전체 높이를 라지 H라고 하는 겁니다. H는 이거밖에 안 남죠? 2분의 1 GT 자성, AT 자성 또는 2분의 1 GT의 자성 이렇게 요것만 남는 거예요. 가속도 개념만 남는다. 왜? 초기 속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초기 속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처음 속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2분의 1 GT가 납니다. 이거는 왜 그렇죠? 초기 속도는 0이기 때문에 0 대입하고 Y 대신에 0 대입하고 요것만 남는 거예요. 따라서 시간 t에 관한 걸로 고치면 t의 제곱 이코르는 g분의 2h가 돼요.
G분의 G가 분모로 가죠. 좌변으로 이항하면 EH가 돼요. EH. 따라서 T는 따라서 T 이코르는 루트의 G분의 EH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 T를 결정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는 G가 9.8이죠. G 9.8분의 2 곱하기 자유낙하 높이를 얼마라고 했냐면은 지상에서부터 1.5m 높이라고 했죠. 여기 바로 이 높이가 지상에서 1.5m가 된다. 자유낙하. 따라서 H 대신에 1.5를 집어넣어요. 시간 T를 체크해 보니까 시간 T 값이 0.553이 나왔네요. 53 세카가 나왔어요. 세카. 그런데 지금 묻고 있는 게 나라가 땅에 떨어진다. 공의 발사 속도 크기는 몇 메타퍼센트. 수평으로 공을 발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 t 떨어지는 시간은 구했는데 수평으로 공을 발사하는 등속이란 뜻이에요. 수평으로 공을 발사한다 뭐야? 속도는 일정하다. 등속에 대한 개념은 여기 있죠. V0t에 있다고 그랬죠. V0t. 따라서 공을 발사해서 V0t의 개념이고요. 거리와 시간 t, 거리 s는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는 가속도를 가지고 시간을 구했고 이거는 등속 요걸 구하는 거예요. 거리 s라는 것을 우리가 거리 s는 V0t로 구하는 거죠. V0t로 구합니다. 그래서 수평 등속이니까 수평은 x 방향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y 방향이고요. 등속. 수평은 x방향, y방향도 속도가 있는 y방향 속도를 가지고 등속 s방향을 구하네요. 지우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sy가 아니라 s0x는 그러면은 s0x는 뭘 하죠? v0x에다가 s0x에다가 플러스 V0xt가 되고 플러스 2분의 1 AT 자성 이렇게 되겠죠. GT 자성이라고 해요. X방향 AT 자성.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요 놈이에요. 그래서 S0x를 S0x 이꼬르는 V0xt 등속이라고 했으니까 이 공식이다 대입해 놨잖아. 여기서 시간 t는 알고 있고요. SX를 그래서 자유낙하할 때 땅에 떨어진다. 수평으로 공을 발사한다. 공이 수평거리 10면 땅에 떨어진다. 공의 발사 속도 크기는 얼마냐. 여기서 속도 t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럼 V0x를 구하면은 V0x는 t분의 S0x가 되죠. S0. 시간 t는 그러면 여기서 얼마냐. 시간 t는 앞에서 우리가 구한 시간 t는 0.53이다. 3초고요. S0xR은 지금 얼마에 떨어졌어요? S0x는 수평 방향에 16m라고 했으니까 16. 이거 구하면은 바로 V0x 나오죠. 이렇게 해서 구해봤더니만 29m/s 동안에 등속으로 유지가 됐다. 던지면은 등속으로 유지되는 그 거리는 얼마이냐. 떨어지는 시간 기준으로 구해가지고 등속을 체크하는 이러한 거죠. 물리 문제입니다. X는 A의 J 오메가 T라는 식이 있어요. 지폭, 조화 운동이라고 해요. X는 A의 J 오메가 T. 조화 운동이에요. 조화 운동의 가속도 진폭은 어떻게 되냐. 이건 거리에 대한 진폭이에요. 그러면 길이에 대한 진폭. 이걸 길이 지금 변이라고 그러죠. 변이 진폭을 X는 이렇게, X는. 속도 진폭은 어떻게 되죠? X 도트라고 씁니다. 속도 진폭은 X 도트는 얼마냐? 요 자체를 뭐예요?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 함수, 여기서 미분할 수 있는 함수는 오메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A에 오메가 하나 더 쓰고 E에 J 오메가 T. 오메가 한번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는
가속도는 x2 도트라 그래요. x2 도트라고 하고요. A 오메가를 몇 번 해야 돼요?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니까 A 오메가 한 번 더 미분해서 오메가 자성 2의 J 오메가 T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 오메가에 대한 변이나 속도나 가속도는 오메가라는 각속도를 미분해서 변이 진폭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x라는 말은 이건 일변 변이고요. 이거를 한 번 미분하면은 x 도트가 되고 두 번 미분 x2 도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A 오메가 자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A 오메가 자성 답이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3번 풀었습니다. 93번. 인장 코일 스프링에서 100N의 힘으로 10cm 늘어나는 스프링을 평행 상태에서 5cm만큼 늘어나게 하려면 몇 줄에 뭐 스프링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 스프링을 위로 이렇게 잡아 당겨요. 이게 바로 인장이라고 그러죠. 인장 코일 스프링이에요. 여기서 심선이라는 부분이 여기 심선이에요. 심선을 스몰 d라고 하고 이 전체 지름을 뭐라 그래요? 라지 d라고 합니다. 권수를 n이라고 해요. n 이게 한 바퀴 두 바퀴 이거는 권수는 바로 n은 바퀴를 나타내요. 몇 바퀴냐? n수. 몇 줄의 일이 필요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 자, 스프링에 대한 부분에 공식을 우리가 하면 스프링은 인장 코일 스프링에서요. 스프링 건수 에너지에 관한 거죠. 일이라는 것은. 그러면 뭐 어쨌든 일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스프링 상수에 대한 게 P 이꼴은 K 대리라는 게 있죠. 이게 후크의 법칙입니다. 후크의 법칙. 훅스로우라고 해서 후크의 법칙의 P는 K 델이라는 식이 있고요. 여기서 스프링 상수 K를 먼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스프링 상수 K를 구하려면은 K 이꼴은 델분의 P 이렇게 되고 또 여기 늘어난 길이 순수하게 우리가 델이 얼마냐 하면은 늘어난 길이 델이 10cm만큼 늘어났다 그랬죠? 늘어났다고 했으니까 100분의 메타 단위로 바꾸면 100분의 10이 돼 가지고 0.1m가 되는 거죠. P는 얼마예요? 100이 잡아당기는 힘 P 이꼴은 100N이라고 했어요. 100N. P가 100N. 따라서 단위 자체는 뉴턴 단위로 환산하면 되겠죠. 줄이니까 1줄은 1뉴턴 곱하기 메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 단위 같은 단위로 환산해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P 값은 여기서 K분의 P 늘어난 길이 10 됐고요. 그 다음에 P는 얼마냐 하면은 100N이라고 했으니까 100으로 쓰면 되겠죠. 따라서 K 값이 얼마나냐 0.1분의 100이 돼 가지고 1000Nm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할 게 두 번째로는 몇 줄이냐 했으니까 이 공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에너지에 대한 공식에 델과 P에 대한 식이 있습니다. 이게 직각이에요. 제가 그림을 좀 직각스럽게 안 그렸나? 이쪽이 델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에너지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 면적을 구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요 면적은 2분의 델 P가 돼요. 델 P가 바로 P 델이라고도 해요. 2분의 델 P가 바로 에너지식 U예요. 에너지식 U는 2분의 델 P. 요 면적과 2분의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2분의 델 P가 된다. 따라서 에너지 2분의 델 P에다가 집어넣었는데 P 값이 얼마인가를 보니까 여기서 P는 K 델이므로 2분의 1 델 곱하기 K 델 이렇게 됩니다. 2분의 1 델 곱하기 K 델이 되니까 2분의 1 델 자선 K 이렇게 됩니다. K 델 자선, 델 자선 K 이렇게. 따라서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죠? 2분의 델이 지금 늘어난 길이 델이 얼마인가 하면은
0.1이라고 했습니까? 0.1. 그래서 이번에 0.1의 자성 곱하기 K가 1000뉴턴. 100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너지 U를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에너지 U. 그래서 이것도 많은 반복된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인식을 하지 않으면 풀기 쉬운 문제는 아니죠. 간단한 풀이 과정은 간단하지만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는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반복 학습 중요합니다. 반경알이죠. 반경알인 바퀴가 미끄러져요. 땅에서 미끄러지면서 미끄러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미끄러지면 마찰 계수가 적용해야 되는데 미끄러지지 않고 그런다. 5점으로부터 여기 5점, 여기 5점이에요. 5점의 속도가 V0라면 우리가 여기 5점 속도가 V0라고 하면은 속도 선도를 한번 그려볼 수 있죠. 이렇게 A점까지. 그러면 여기에 속도가 있고요. 5점까지가 속도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점 V0 속도가 되고요. 여기가 A점 속도를 우리가 VA 속도라고 할 수 있죠. A점의 속도 VA는 얼마가 되느냐. V0 속도에서 속도가 쭉 이렇게 속도 선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VA 이 속도를 통해서 속도를 구해봐라. 5점 속도 VO 속도는 V0 속도는 어떻게 얘기하냐. R 오메가 자성이라고 합니다. 반지름 R이라 하면은 R 오메가 자성. 그 다음에 VA 속도는 요 접점의 속도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ER 오메가 자성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5점의 속도와 V0분의 VA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V0가 지금 R 오메가 자성이고 VO가 ER 오메가 자성이니까 약분해 버리면 남는 건 2가 남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답 3번. 알아두세요. 접점 속도는 ER 오메가 자성. 그 다음에 원점 속도는 R 오메가 자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량 100kN의 물체 A라는 물체. A가 질량 100kg이라고 했어요. 여기 100kg. B는 30kg. 힘 PY, 힘이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하면 PY의 크기는 시간의 함수이며 PY 단위는 15 TY가 PY는 15 T의 제곱이다 라고 했어요. PY가 얼마다? PY는 15 T 제곱 이렇게 15T의 제곱이다. T는 0에서 PY가 얼마다? 15T의 제곱이 15T의 제곱이다. 15T의 제곱. 시간 함수로 나타낸 거요. T는 0초에서부터 물체 A가 오른쪽으로 2m/s로 운동을 시작했다면 A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얼마예요? 2m/s로 운동하고 있다. 속도 V죠. 오늘 시작하면은, 1가 뭐야? 시작했다면 T가 5세카일 때 이 물체, 속도는 몇 m인가? 약 얼마인가? 자, 이거를 풀려면은 먼저 F = ma라는 뉴턴의 시계에는 이런 게 있죠. 뉴턴의 3법칙이라 하면은 1법칙과 2법칙, 3법칙이 있는데요. F = ma, 즉 가속도의 법칙, 그죠? 그다음에 관성의 법칙, 작용 반정의 법칙. 뉴턴의 1법칙이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F = ma에다 대입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시그마 F = ma 이런 식이 나오죠. F = ma. 자, A라는 것은 시간 함수이기 때문에 M의 dt분의 시간에 따른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A라는 것은 dt분의 dv가 됩니다.
자, 이걸 갖다 우리가 다시 풀어쓰자 이거예요. F하고 요거하고 DT를. FDT는 그럼 뭐? FDT는 MdV가 되죠. MdV 이렇게 됩니다. FDT는 MdV. 뭐 앞에 시그마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F의 모든 힘이니까요. 좋아요. 그 뭐 붙는 게 좋겠죠. 그럼 X 방향의 FDT라는 힘은 모든 X 방향의 힘을 갖다가 다 더하고 MDT는 M 방향의 힘을 더하면 된다. 모든 FY 방향의 힘을 갖다가 FY 방향의 힘이 그럼 몇 가지가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봐야죠. 좋아요. FY 방향 힘이 있어요. 시그마 FDT에서는 FY 방향 힘이 있으니까 PY 방향이죠. FY가 PY 방향의 힘이 있다. PY. 이걸 이쪽으로는 플러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에 그러면 힘은 없을까? 있습니다. 이쪽 방향은 마찰을 무시한다고 했지만은 이 힘이 있으면 이게 밀어내면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죠. 이 힘이 바로 뮤 W A가 됩니다. 요게 WA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뮤 WA가 됩니다. 뮤 WA. 이쪽 방향. 뮤 WA를 다른 말로는 W는 W 이꼬르는 mg라 그러죠. W는 mg이므로 뮤 WA를 갖다가 우리가 뮤 mg, mag, 뮤 mag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입니다. 뮤 WA나 뮤 mag나. 그래서 이 방향과 이번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뮤 mag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 방향 힘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요 두 개. 또 힘이 또 하나 더 있다 그러면은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MBG도 있습니다. MBG, MAG도 있지만 요게 질량 M이죠. MB죠. 그럼 중력 가속도 G가 있겠죠. 그러면 MBG는 이 수직 방향 힘이지만 이쪽 방향 힘이죠. 수평 수직 중에서 일로 내려가면서 작용하고 이쪽으로 화살표가 일로 가죠. 그러니까 MBG가 됩니다. 요게 뭐다? 요게 바로 MBG가 됩니다. 수평 방향 힘이죠. 그래서 MBG를 또 더 써줍니다. 그러니까 MBG 그 힘이 일로 작용, 이게 아니라 이쪽으로 작용하네요. MBG가 요거네요. 밑으로 내려가는 힘. MBG가 이게 땡기니까요. 땡기니까 이쪽으로 땡겨지는 힘이죠. 그죠? 맞아요. 일로 가는 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MBG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플러스 MBG가 됩니다. MAG와 MBG. 요 놈이 바로 힘 시그마 F에 대한 얘기. 이게 DT. 쉽지 않죠? 그 다음 질량 M은 M1, M2가 있어요. MA가 있고 MB가 있죠. 질량 M은 뭐가 있어요? MA 질량과 또 요놈 질량을 MB 질량이라고 하죠. MB 질량이 있으니까요. MA, MB는 이걸로 잡아당기면서 이거와 이게 두 개의 그 질량이 다 더해지는 거죠. 따라서 두 개 MA 플러스 MB라고 MA 플러스 MB라고 합니다. MA 플러스 MB에 이게 M 질량 다 더하면 DV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식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DT, DV 식을 이런 식으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다. 모든 질량을 이렇게 묶는다. 그다음에 이동하는 것은 0에서부터 물체가 2m/s 속도로 가서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시간 t는 우리가 이동하는 기준이 시간 t를 0에서부터 물체 오른쪽으로 2m/s가 운동을 시작해서 시간 t는 얼마야? t가 5초까지 t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 5초까지, 5세카까지 되니까 t의 범위가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요건 시간 t의 범위를 적분하면 되겠죠. 인터그랄 0에서 5까지 적분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묶어서 보면은 py가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15t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py가 얼마야? 15t의 제곱. 따라서 그대로 집어넣어요. 15t의 제곱. 또
15t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뮤 mag 플러스 mbg mbg 요거에 dt. 자, 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다? ma 플러스 mb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근데 인터그레 여기 적분을 하면은 여기 적분하면 요거 양쪽 다 적분을 해야 됩니다. 요거 적분되면 요것도 적분돼야 되겠죠. 요거는 어디서 0에서 5까지 시간에 대한 함수고요. 이거는 MAMB는 뭐의 함수로 보내냐면은 DV의 함수니까요. DV V1에서부터 V2까지 자, DV 속도의 함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V1에서부터 V2까지 요것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요것도 V1에서 V2까지 V1에서 V2까지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 MA 플러스 MB의 DV 이렇게. 자, 이거를 갖다 이제 뭐를 한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자, 저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적분을 해버립니다. 이제. 그러면은 요 t의 제곱이니까 15 곱하기 얼마예요? 3분의 1에 t의 3성이 되죠. t 3성. 적분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뮤는 적분 상수니까 뮤는 상수니까 적분할 필요 없죠. 뮤와 MA, 뮤 MAG나 MBG는 적분할 필요가 없고 이것만 적분하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뮤 MAG 그 다음에 플러스 MBG 이렇게 해서 적분은 어디에 있어? 0에서 5까지 적분하고요. 적분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이꼬르는 V에 MA 플러스 MB 부분도 적분은 그냥 하나의 V2 마이너스 V1을 그래서 MA 플러스 MB는 여기서 V1에서 V2까지가 V2 마이너스 V1이 되죠. V2 마이너스 V1 적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적분이에요. 대신에 이제 T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5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5를 집어넣어서 풀어주면 되겠어요. 여기다가 적분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 적분이죠. 여기까지가 0에서 5까지 적분이고, 이거. 그러면은, 5를 집어넣어서 이거에다가 플러스, 여기 5를 집어넣으면 뭐예요? 15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얼마? 5의 3성. 이렇게 됩니다. 5의 3성. 여기까지 다 풀을. 그러면 V1, V2의 식으로 나오죠. V1, V2의 식으로 마지막까지 풀면은 V1을 알고 있어요. V1이 얼마냐 하면은 2m per second. 여기 2m, 이게 V1이고, V2는 얼마이냐 이거 묻고 있죠. V2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 집어넣으면은 V1까지, 요 V1 알고 있고, V2에 관한 것만 모르고 있죠. 질량 M과 마찰 개수 뮤나 MA, MB는 다 나와 있죠.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만 모른다? 미지수 V2만 모른다. 그럼 이 V2 풀어내면은 답이 나오죠. 조금 식 자체가 굉장히 뭡니까? 미분을 다 해야 되니 적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수평 방향의 힘의 모든 합 F와 그다음에 질량에 관한 부분의 속도 개념이 두 개가 같이 형태로 만들어져서 적분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답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 t의 이동 과정은 0에서부터 5초까지 이동 과정으로 보고 V1과 V2는 여기서 V1은 나와 있고요. V2를 아는 것이 목적이니까 V2에 관한 미지수가 V2 하나만 나오니까 우리가 V2에 관해서 풀어주면은 답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죠. 이것도 물리 문제입니다. 질량 관성 모멘트가 7.036kg 제곱인 플라이힐 3600rpm으로 회전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을 때 우리가 이거는 기본 공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킬로줄이냐, 킬로줄이라 물었죠. T는 2분의 1 J 관성 모멘트에 가는 거예요. J 관성 모멘트 J에다가 오메가 자석 이 공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이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겠어요. 여기서 오메가라는 것은 오메가는 각속도게 되면 60분의 2파이 n입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오메가를 풀려면은 오메가 제곱을 풀려면은 이거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2분의 1에다가 관성 모멘트 J가 나와 있죠, 이미. 얼마인가 하면 관성 모멘트, 질량 관성 모멘트 7.36이라고 했죠.
곱하기 7.3036. 단위 자체 잘 봐야 됩니다. 킬로그램 다 나와 있으니 기본 단위로 나와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곱하기 이제 오메가는 60분의 2 파이, n이 지금 회전수가 3600rpm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3600 이렇게 해서 제곱. 이거 풀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97번은 이렇게 풀고 9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휠이 갖는 운동 에너지 공식 T 고르는 2분의 1 관성 모멘트 J 곱하기 오메가 자성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98번 반경이 R인 원을 따라서 각속도 각속도 오메가와 각가속도 알파, 각속도와 오메가로 회전할 때 법선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이냐. 자, 요런 회전체가 있으면은 이 방향 가속도가 이 방향 가속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법선 가속도는 AN이라고 하고요. 이건 뭐야? AN이라고 하고 수평 접상 가속도는 AT라고 합니다. 알겠죠? 두 개의 가속도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선 가속도 AN은 공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R 오메가 자성이라고 얘기했죠. R 오메가 자성 법선 가속도. 접선 가속도 AT는 법선 가속도는 R 오메가 자성. R 알파의 자성이에요. 알파의 자성. 이 알파라고 하는 게 각가속도고요. 각속도 오메가와 각가속도 알파. R 알파의 자성. 각가속도. 따라서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법선 가속도 AN을 묻고 있죠. R 오메가 자성 답이 되겠습니다. R 알파의 자성은 뭐다? R 알파의 자성은 접선 가속도다. 접선 R 알파의 자성. 알아두세요. 법선 가속도 R 오메가 자성.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앞에서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전부. 이거 모르면 문제 못 푼다는 얘기죠. 이건 간단한 개념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풀어낼 수 있죠. 두 질점의 완전 소송 충돌에 의해서 설명. 완전 소송이다. 뭐 아니면 완전 소송을 하게 되면은 두 질점의 전체 에너지는 두 질점의 전체 에너지 이게 에너지 보존하고 관계가 되는 건데요. 99번 문제는 두 줄 전체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예요. 에너지. 답이에요. 그래서 완전 소송 충돌이라고 하면 충돌 기준이 소송 충돌의 기준은 이렇게 따지죠. 속도비로 따지는데요. 속도비를 뭐 입실론이라고 할까요? 입실론이 1이냐 아니면 입실론이 제로이냐 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완전 탄성 충돌이다 하면 이거는 이는 1 탄성 충돌. 완전 탄성이다. 완전 탄성. 퍼펙트 일라스틱. 이가 제로인 경우는 완전 비탄성이라 그래요. 완전 비탄성. 진흙이나 이런 거 가지고 탁 때리면 그냥 벽에 탁 들어붙으면 이거는 완전 비탄성이라고 하죠. 탄성은 우리가 뭐 탁구공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런 탁구 테이블에서 탁 떨어지면 탁탁 튀어오르죠. 이건 완전 탄성체라고 할 수 있죠. 완전 탄성이냐 비탄성이냐. 그래서 완전 충돌 시에 완전 충돌 속도비가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 경우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요. 그다음 완전 소송 충돌은 어떻게 해요? E가 제로인 경우에 E가 제로. 요게 완전 소송 충돌을 내면서는 E가 제로인 경우예요. E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에요. 진흙이나 이런 걸 때렸을 때 그때는 질점의 전 에너지가 전부 다 보존이 된다고. 질점의 전 에너지가 보존 한 덩어리가 되는. 그래서 에너지 손실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완전 탄성이고요. 에너지 전체가 보존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완전 소송 충돌이 되는 거예요. 속도비가 2냐 1이냐. 그 다음에 2와 1 사이라고 하는 불완전 탄성.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다. 운동량은 보존되고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는 것이 바로
되겠다. 자, 전체 에너지가 보존된다. 뭐다? 완전 소송 충돌이다. 전체 에너지가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거는 운동량은 완전 탄성이다. 1. 이꼴은 0. 전체 운동량이 보존되는 경우는 2 1. 전체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는 2 0. 이거를 완전 소성 충돌, 이거는 완전 탄성 충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10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떤 문제냐면 각가속도와 또 각속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해놨습니다. 방진고무인데요. 원시펜이 있고 방진고무가 지지하면서 진동 전달률을 0.3으로 하고 할 때 정적 수출량은 몇 밀리미터인가? 감쇄 계수가 0을 가진다. 전달률 공식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전달률 공식은 트랜스퍼 레이쇼 이런 거. 트랜스퍼 TRAN SFER 트랜스퍼 레이쇼 RATION 레이쇼 트랜스퍼 레이쇼 TR이라고 하죠. 전달률 트랜스퍼 TR은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을 알면은 풀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R 값을 먼저 구하는데요. 왜 그렇죠? 이 W, 각속도에 대한 부분이, 각속도 N은 R분의 오메가라는 식이 있어요. R분의 오메가. 각속도에는 R분의 오메가라는 식. 오메가 N은 R분의 오메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R 값을 구해야만 오메가 N에다가 대입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R에 대한 기준으로 만들어주면 R 자승 마이너스 1 이거는 TR분의 TR이라고 해서 이거는 트랜스퍼 레이쇼예요. TR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R 자승 이거는 TR분의 1 플러스 1이 되죠.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니까요. 고로 R 이거는 루트에 TR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R 구할 수 있다는 거죠. TR이 레이쇼가 전달률이 0.3이라고 했어요. 자세히 보면 전달률 0.3이라고 했으니까요. 이 공식에 대입을 그대로 해 넣어서 풀어주면 되겠죠. 루트에 0.3분의 1 플러스 1이 돼가지고 R값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R값이 2.08이 나왔네요. 2.08이 나왔다. 따라서 이제 WN에다 집어넣으면 2.08분의 일반 오메가 각속도. 이 각속도는 얼마예요? 60분의 2파이 N이라 했죠. 2파이 N에다 대입합니다. N은 회전수니까요. 60분의 2파이 N. 회전수가 2파이 2000rpm이라고 했으니 2파이 곱하기 60 이렇게 하면 돼요. 2000 하면 되겠네요. 2000. 따라서 2.08 곱하기 60분의 2파이 곱하기 2000. 이게 이제 우리가 오메가 N에 대한 내용이죠. 오메가 N만 풀면 되느냐? 아니죠. 전달률은 0.3으로 할 때 정적 수축량까지 구하라 그랬어요. 정적 수축량. 그래서 WN을 구했으니까 그 다음 정적 수축량 WN을 기준으로 해서 수축량을 구할 수 있다. WN을 기준으로 해서 수축량. 그리고 WN 이꼬르는 오메가 N이라고 합시다. 오메가 N, WN이에요. 오메가 N은 루트의 델타, 이게 이제 델타 수축량이라고 말. 스트레인 분의 G. 이 공식이 있다는 거죠. WN 구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델타 ST 수축량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WN의 제곱 이꼬르는 델타 ST분의 G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델타 따라서 다시 풀면은 델타 ST 이꼬르는 WN 오메가 N 자성분의 G 요걸 구하면 돼요. 오메가 N 구했으니까 이걸 오메가 N 구했죠. 요거 구하고
중력가속도 9.8을 집어넣어주면 델타 ST 수축량을 구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